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강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대학교 이정우 교수님의 진보 싱크탱크에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축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필이면 날씨가 아주 제일 더운 8월 염천이라고 그러죠. 이런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오셨고, 생각보다 더구나 39세 이하가 또 대단히 많이 참석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창립 기념 축하 강연을 요청받았고, 저로서는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저 말고도 학계에서 저보다 훨씬 더 무게 있는 그런 학자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데요. 하필은 왜 저를 지목했을까 좀 의아하기도 하지만은 받은 제목이 진보 싱크탱크에 나아갈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한 두세 페이지 써왔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일찍 썼으면 자료집에 들어갔을 텐데 좀 다른 바쁜 일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연구실을 며칠 내로 비워줘야 되고, 연구실 청소 정리 40년 쌓인 걸 정리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글을 못 쓰고 있다가 어젯밤에서야 이제 겨우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대본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은 저의 게으름 탓입니다. 제목은 진보 싱크탱크에 나아갈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제목이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사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제목이네. 문학적인 제목이죠. 저 제목을 바꾼다면 이 땅에서 진보 연구소를 한다는 것, 이렇게 제목으로 바꿨으면 훨씬 좋을 뻔했겠습니다. 이 땅에서 진보 연구소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출발하는 날부터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그게 현실입니다. 또 다 알고 우리 정석구 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알고 시작했을 겁니다. 왜 어려운가? 한국은 진보가 살아가기가 또는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근현대사를 보면 알 수 있죠. 한국의 근현대사는 좌파가 끊임없이 박해받은 역사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것은 처음에는 좌우파가 같이 했어요. 3.1운동 때까지는 좌파, 우파 구분도 없었습니다. 1920년대 신관에 할 때는 좌파, 우파가 연합을 해서 손을 모아 같이 했습니다. 그 후로 분리가 되기 시작했고,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탄압이, 일본의 군국주의가 한층 더 도를 강화하면서 말하면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1931년에 1932년에 만주국을 만들었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계속 군국주의로 치달았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대한 탄압도 점차 도를 더 강화해 갔습니다. 그래도 좀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던 시대겠죠. 그때 총독이 사이토 미노루라고 하는 일본 해군 제독 출신의 총독이 와 있었습니다. 왜 해군이냐? 나머지 9명의 총독은 육군 출신입니다. 육군은 보수 강경파가 많고요. 해군은 온건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영국식 입헌 군주제를 모델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일본의 해군은 영국을 모델로 했고, 일본의 육군은 독일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짓밟은 일본은 9명의 총독을 육군 출신을 보냈습니다. 딱 한 번 사이토 미노루 해군 제독을 보냈는데, 그것은 3.1운동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좀 바꾸어 보기 위해서
문화통치라는 이름을 걸고 사이토 미노루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 대만에는 우리보다 대만은 1895년부터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15년이 더 깁니다. 식민지가. 그런데 대만 총독은 전부 해군 제독을 보냈어요. 그래서 훨씬 좀 부드럽고 다 같은 식민지인데도요, 일본 육군처럼 무지막지하게 짓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요,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반감이 훨씬 약하고 오히려 상당한 호감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30년대 이후 한국은 철저하게 헌병통치, 무단통치로 독립운동을 짓밟았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 우파들은 포기했어요. 독립운동을. 우파치고 계속 지조를 지키면서 독립운동한 사람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을 읽어보면 그런 과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파는 기회주의로 변절하고 좌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굽히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 대비, 그것을 태백산맥이 잘 그리고 있고, 그것이 해방 후 우리의 역사, 그리고 전쟁, 그 좌우 대립, 그것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배경 요인입니다. 그걸 모르고는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는 극단적으로 탄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싸웠고, 좌파는. 우파는 다 숨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한국 우파의 부끄러운 과거이고, 그래서 한국 우파는 지금도 계속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파가 한국 전통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영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는 자랑스러운 보수, 합리적인 보수가 없느냐? 역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해방 후에 좌파 지식인들이 많았는데 좀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저절로 좌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도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것은 소련이 유일하고 나머지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 같이 일본과 비슷한 깡패 국가, 제국주의 국가니까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고, 공부를 했다 하면은 좌파로 기울기가 딱 쉬운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꼭 옳으냐? 지금 와서 보면 틀린 것도 많죠.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때 상황은 배운 사람은 좌파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대거 월북을 했고요. 북쪽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가기도 했을 것이고, 또는 남쪽의 탄압에 못 이겨서 도망가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대구의 경북고등이라는 곳을 졸업했는데, 경북고등 졸업생 명부를 보면은 과거 대선배들의 명단 속에는 한 3분의 1쯤이 제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왜 북한에 가서 살고 있느냐? 좌파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일제시대 때, 해방 직후에. 그래서 남쪽에는 좌파가 거의 씨가 마르고, 살아남은 좌파는 끊임없이 감시와 탄압과 그리고 해직, 고문, 투옥을 각오해야 되는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엔 좌파가 별로 없고 우파만 살아남는 그런 기형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대체로 좌파, 우파가 균형을 이루고 서로 논쟁을 하고 정권을 주고받는데, 한국에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보하기는 정말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어렵고요. 우파하기는 참 쉽습니다. 좋은 토양에서 아주 우군이 많고요. 도와주는 사람 많고 전혀 걱정 없이 우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보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탄생한 것만 해도 기적적인데 오래 살아남았고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만들어서
경제연구소, 사회정책연구소 두 개를 갖고 있다가 통합해서 확대 발전하는 날입니다. 바깥에 들어 연구소들이 많은데 대체로 우파 보수가 많습니다. 재벌들 다 연구소 갖고 있고요. 재벌이나 대기업이 연구소를 도와줄 때는 보수 쪽은 잘 도와줍니다. 재정 후원을 하는 것을 거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파 진보 연구소가 생겨서 도와달라, 안 도와줍니다. 왜? 도와줬다가는 어떤 보복을 정권으로부터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안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재벌 대기업의 그 돈의 힘 때문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또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입니다. 대학이 살아있다면 대학에서 진보 연구를 기대할 수 있죠. 근데 한국 대학은 지금 매년 표가 날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에 보면은 부산대 교수가 총장 직선제 간선제에서 총장 간선제로 가는데 반대해서 투신 자살을 한 것으로 나타나요. 저도 지금 방금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직선제 간선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직선제 문제 많죠. 뭐 패거리 문화 뭐 어쩌고 합니다.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강요하는 간선제보다는 낫습니다. 교육부가 강요해서 경북대학도, 제가 있는 경북대학도 작년부터 간선제 채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굴욕적으로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거 안 하면은 예산 지원을 끊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국립대학이 굴복해서 간선제로 갔는데 그 간선제는 직선제보다 못해요. 단점 투성입니다. 그런 걸 교육부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만이 아니고 교육부는 몇 년 전부터 성과 연봉제 한다 그래가지고 교수들 전부 점수를 매깁니다. 강의하고 나면 강의 평가에서 점수 매기고요. 논문 몇 편 썼다 그러면 점수 매기고 소수점까지 따져서 점수 매기고 또 어떤 사립대학은 외부에 가서 이런 강연했다 그러면 점수 좀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의 노예를 만들어 놨습니다. 세계 대학치고 이렇게 대학 교수들을 점수 매겨서 평가하고 연봉 깎고 올려주고 재임용에 탈락시키기도 하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대학 아닙니다, 이거.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부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 경쟁주의, 경쟁을 해야 교수들이 연구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교수들을 기회주의자로 만들고 논문이 점수 많이 받아요. 책 쓰면 점수 별로 못 받아요. 책은 두꺼우니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전부 짧은 논문 씁니다. 논문을 1년에 몇 편씩도 쓰고요. 경제학 교수 중에 1년에 50편 쓰는 사람도 있어요. 논문 한 편을 쓰면 누가 읽느냐? 본인이 물론 읽고요. 익명의 심사위원이 2명이 읽습니다. 3명이 읽고 끝입니다. 거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뭐 때문에 쓰는 겁니까? 그 논문. 그렇게 해서 50편 서본들 뭐 하겠습니까? 교수들이 점수를 못 받으면 월급이 깎이고 잘못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논문 쓰는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저는 올해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 끝났습니다. 8월 말로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제가 5년 전부터 결심하고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열심히 썼었어요. 근데 이 경쟁주의의 광풍을 보고 제가 분노해가지고 나는 그 경쟁하지 않겠다. 나는 꼴찌해도 좋다. 성과연봉제에서 월급 깎여도 좋다. 우리 과의 동료들 더 많이 받아가시오. 하고 논문을 한 편도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책은 썼습니다. 책은. 여러분들 책이 중요하겠습니까? 논문이 중요하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책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책, 역사의 이름을 남긴 책, 플라톤부터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다 책이잖아요. 퇴계, 율곡 다 책이잖아요. 정약용.
책입니다. 학자들은 책을 써야 되는데 책 쓰는 학자가 지금 없고요. 왜? 점수 별로 못 받고 책 쓰는데 몇 년 걸리는데 몇 년 동안에 점수 없으면 쫓겨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국 대학에는 대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학문의 생명인데 대작이 죽었어요. 그리고 짠짠한 논문,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는 논문 쓰는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사망입니다. 누가 죽였느냐? 교육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교육부 당국자가 있으면 저하고 끝까지 토론할 수 있어요. 제가 장관이 나오면 나와보세요. 세계에서 이런 대학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마누엘 칸트가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죠. 역대 철학자 중에 1위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칸트만큼 위대한 철학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남겼는데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마을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해외여행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해야 사람이 지혜가 생긴다 그런 말도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칸트는 47살에 처음 교수가 돼가지고 첫 책을 썼고 대작이죠. 아마 순수 이성 비판일 겁니다. 3부작을 남겼는데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은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입니다. 3대 저작입니다. 칸트. 이 나머지 두 권은 65세 넘어서 썼어요. 칸트가 지금 한국 대학에 오면은 아예 대학 교수가 임명이 되지 않을 것이고 된다 한들 47세 한 권 쓰고는 65세까지 한 편도 안 쓰고 있으면 대반 재임용 탈락이죠. 대작이 사라지고 있고 교수들은 논문 쓰는 기계가 되다 보니까 책을 읽지 않습니다. 논문 쓰는 데는 책을 별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논문 쓰는 데는 논문만 좀 몇 편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갖다 놓고 통계 넣어서 돌리면은 뭔가 나옵니다. 그걸 자료를 고문한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자료를 고문하면은 언젠가는 그 자료가 자백할 것이다. 자기 죄를 실토할 것이다. 유명한 미국의 농담이 있습니다. 그게 교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일과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우리 경북대 근처 대단히 큰 헌책방이 하나 있는데 25년째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갈 때마다 한탄을 해요. 매년 그 매상이 떨어지고 교수들이 발길이 떨어지고 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늘 개탄합니다. 요새 이게 대학이 대학입니까? 대학생도 책을 안 읽고 교수들도 책을 안 읽고 25년 전에는 안 이랬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기 오늘 청년 문제인데요. 저는 청년들이 책을 안 읽는 거 이것도 지금 중요한 청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들도 물론 책을 안 읽지만 인터넷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서관에 먼지 쌓인 책을 넘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죽었기 때문에 대학이 연구 기능을 못하고 더구나 진보 기능은 더구나 못합니다. 대학이 급속히 죽고 있고 더구나 보수화합니다. 대학에 있는 민교협이 신입회원이 들어오질 않고요. 교사들의 진보단체인 전교조가 할 일이 대단히 많고 중요한 기관인데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급속히 보수화하고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수가 너무 과잉인 나라인데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에 할 일이 중차대하다는 겁니다. 딴 데 기댈 데가 없다. 최후의 보루다. 한국을 살릴 최후의 기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1명의 연구원으로 출발하는데 비록 작은 규모지만은 외국의 브루킹스나 또는
독일의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엄청난 규모입니다. 제가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에 전 세계 한 100개국 정도의 지부가 있어요. 한국 지부 있습니다. 1년에 쓰는 예산이 막 천문학적 예산을 씁니다. 진보 쪽으로 그렇고. 거기에 대항하는 경쟁으로 아데나워 재단이 있는데 거기도 또 거의 같은 규모의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연구를 많이 해내고 각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걸 100개국에 다 지부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즉각 파악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나를 부럽죠. 우리는 진보가 거의 죽고 사경을 헤매고 있고 보수는 그냥 승승장구하는데 보수는 연구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돈도 지원 많이 받는데 문제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오늘의 청년 문제, 그리고 양극화, 노인 자살 문제, 그리고 부동산 주택 문제, 환경 문제, 핵발전 문제, 중산층 몰락 문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은 살기 어려운 나라지만은 연구자의 천국입니다. 연구 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사구시의 자세로 그리고 역사주의의 관점을 늘 잊지 말고 너무 기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수량 분석, 추상적 분석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늘 역사를 중시하고 역사적 배경이 뭔가를 따지면서 오늘의 문제를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연구소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세계적 진보 연구소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정호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한국 진보 지형의 현실을 비추어서 저희 연구원이 나아갈 이 가시밭길을 응원해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